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떨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옆집이 경기주택공사와 임대계약을 맺을 당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목표 궤도에 도달하고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4개월 반 동안 60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 뒤 달 주위를 돌며 BTS 노래를 보내는 실험에 나섭니다. 경기도 이천의 병원이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환자들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 빠른 대피가 어려웠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경장 특채 때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인구수가 2100년에는 2천만 명 아래로 붕괴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인구 붕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취임 석 달을 닷새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선 득표율에서 정확히 반토막이 난 수준이어서 이 정도면 급전직하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상으론 인사 문제, 정책 능력, 태도 문제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정권 초기에 이 정도 문제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위기가 너무 과장돼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이번 주 서울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즐겼다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머리는 복잡했을 겁니다. 일단 비서진 개편 문제는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출근길 첫 메시지가 궁금해질 주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현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4%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포인트 오른 66%로 긍정평가보다 42%포인트나 많았습니다. 취임 3개월을 앞두고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48.6%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은 건데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최근 논란이 된 5세 입학안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해왔지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대통령실은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여당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역전돼 국민의힘 34%, 민주당 39%를 기록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내주 월요일 기자들 앞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단의 쇄신 카드를 내놓지 않을 경우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면적인 쇄신 요구는 강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인적 쇄신에는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기 진화가 현명한 선택인지 불을 끄려다 오히려 불길을 키우는 건 아닌지 지금으로선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쳐가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게 여권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위기는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적 쇄신이나 사람의 발굴이라든지 정책의 발굴이 나와줘야지 지금은 상당히 그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엇박자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혼자 칼을 차고 씨름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정장악력이 떨어지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무능과 한계를 드러낸 정무 홍보 라인을 개편하지 않고는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주류입니다. 여기에다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하루빨리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 줄 것을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요구에 여러 여론을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는데 새로운 사람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퍼즐을 풀지 못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그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과정을 두고도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 탓에 만날 수 없었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조율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내부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 일본으로 간 펠로시 의장은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났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사진을 찍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기시다 총리와 조찬을 했고 늦은 밤 공군기지로 일본에 도착할 때는 외무성 부대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국회 몫이라며 면담 일정도 잡지 않은 우리 정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카운터파트는 우리 국회의장이며 근본 방안은 기본적으로 한미 의회 교류의 일환입니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 측이 2주 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지방 휴가 일정이 있다고 양해를 구해 미국 측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휴가 일정은 방한 전에 취소됐습니다. 여기에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잠도 많이 자고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발표하고 대통령 부부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한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외교가 인사는 면담을 거절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건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메시지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면담은 없다고 했다가 만남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면담 불발에 대해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중국 등 다른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2시간 뒤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국익 표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브리핑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여당 상황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전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오늘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렸는데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역시 우군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모순이라며 한심한 인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윤핵관 핵심 인사는 2017년 대선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성의 쇄신 노비라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의 극한 표현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막장 정치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의 그건 대응은 박근혜 탄핵들을 연상시킨다면서 자중하라고 지적했고 재선의 김정재 의원도 당과 대통령을 향해 무차별 난사하는 이준석의 자기 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상임정국위는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9일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을 공식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야당 상황도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달 말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분위기가 급속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 일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당대표 경선을 전후한 시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가장 선명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로 산 음식을 누가 다 먹었을까 의문을 낳았던 이른바 옆집 의혹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살았던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0년 8월 경기도시주택공사 판교 사업단은 이 의원의 자택 바로 옆집을 전세금 9억 5천만 원을 주고 빌렸습니다. 앞서 이곳에 살던 부부는 이 의원 측과 친분이 있으며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산하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성남아트홀에 근무했어요. 중국에 젊은 부부. 그래서 다 취직시켜주고 하나가 유학생도 같이 갔다 왔다네.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옆집 임대와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집을 거래한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또 거론됐습니다. 배 씨가 집주인을 대신해 부동산의 전세 매물을 내놨고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그제 피의자 배 씨를 상대로 전세 계약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의 진술에 따라 이 의원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렇게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의원의 방어선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의혹이 터지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말을 바꾸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야당 내에서도 이제는 이른바 해명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림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숨진 A씨에 대한 첫 반응은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씨가 김혜경 씨 운전기사였다는 의혹이 이어졌을 때도 없는 인연을 만들려는 억지 음해와 왜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운전기사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드러나자 없는 인연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선행 차량 운전기사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격이라는 주장으로 논점을 피해갔습니다.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그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가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자신의 측근이란 정황이 쏟아지자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저의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시장선거 때 나름 조직 관리 역량이 있어서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도 말 바꾸기식 해명이 의혹만 증폭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서자 당 지도부는 이달 중순 당헌 개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 미국 우주군 기지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목표했던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서 대한민국 우주 탐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하겠습니다.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거대한 화염과 굉음을 뿜어내며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다누리는 오늘 오전 8시 8분 48초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 2분 34초 후 발사체 1단과 2단이 분리된 뒤 발사 3분 8초 후에는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했습니다. 이어 발사 40분 15초 후에는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발사체에서 완전히 분리돼 우주 공간에 띄워졌습니다. 발사 1시간 32분 후인 오전 9시 40분 지상국과 첫 교신했고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통신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후 2시 다누리가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의 궤적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여정이 남아 있지만 오늘 달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사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기쁨과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달 탐사선을 발사하면서 좀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BTS 뮤비 같은 것도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BTS 뮤비도 보고 싶고 또 재밌는 실험 같은 걸 하는 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발사를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달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다누리. 달 주변에 도착하기까지 4개월 반의 우주 항행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죠. 다누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넉 달 반 동안 600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예정인데 달 궤도에 들어서면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전송하는 실험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차게 우주로 나아간 다누리는 달로 곧장 향하지 않고 태양 방향으로 빙 둘러 이동합니다.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태양 쪽으로 나아갔다 다시 지구와 달의 중력을 활용해 리본 모양으로 이동하는 탄도형 달 전이 방식으로 달에 다가서기 위해서입니다. 4개월 반 동안 궤도를 9번 수정해 60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긴 여정이지만 최소 1년 이상 임무를 수행할 만큼의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달 궤도에 순조롭게 연료를 가장 적게 쓰면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번에 선택을 했고 다누리는 오는 12월 31일 달에서 100km 떨어진 궤도에 진입해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매일 12번 달 주변을 공전하며 태양빛이 닿지 않는 달 그림자의 얼음 등을 살핍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 시험도 진행해 달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재생해 지구로 전송합니다. 지난 30년 이상 우리나라 우주 개발했던 거를 1단계를 마무리하고 아마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2단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1조 9,33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누리는 스페이스X사의 펠컨 9에 실어 쏘아 올렸지만 2031년에 발사할 달 착륙선은 국산 발사체에 올려서 우주로 향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올해는 미국의 우주인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지 53년이 되는 해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미국은 이미 53년 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고 우리는 이제 겨우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달 탐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인류가 달에 처음 간 게 그러니까 1969년이라는 거죠? 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입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됐던 이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예. 최초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예, 그런데 이 뒤로 벌써 5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달 탐사 열기가 좀 시들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은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50년 동안 유인 탐사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우주 왕복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예,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예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네, 중국은 2007년 달 탐사용 위성인 창어 1호 발사를 시작으로 달 탐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2019년 새해 벽두 무인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개합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 미지의 영역이었는데요.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 밖에 인도는 2008년 자체 발사체로 달 궤도선을 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유인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고 또 EU는 달 기지 건설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탐사선 발사에 완전히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7번째가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다시 달 탐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는 발자국을 남기고 또 흙을 가져와 연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는 전초기지를 달에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또 달에는 자원도 많은데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히토리와 또 핵융합 에너지 원료인 헬륨-3도 풍부합니다. 자, 달에 있는 자원, 이거 참 관심이 가는데 누구나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겁니까? 네, 1967년 유엔이 만든 우주조약에 따르면 달은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닙니다. 다만 평화로운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서 군사시설이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는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나 기업 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걸 조정할 방법도 없겠군요. 네, 새로운 우주법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달의 자원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달 조약이 있었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달을 선점하는 나라가 자원도 다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뭐 굳이 돈 많이 드는 우주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달 탐사에 나선 것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자축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는데요. 불은 병원 아래층에서 시작됐고 병원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지만 순식간에 퍼진 연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차에선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구급대원들은 실려 나온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이천 투석전문병원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철거 중이던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짙은 연기가 4층 병원으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간호사 되시는 분이 옥상에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계셨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1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으면서 출동한 소방관들은 4층 건물 창문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4명과 탈출을 돕던 간호사까지 모두 5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해당 병원엔 스프링클러조차 없었습니다. 투석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병원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3층 스크린 골프장 등에 대한 정밀 검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동호입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환자들은 투석을 받던 중이라 사실상 빠른 대피가 어려웠고 그래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화재 당시 의료진들은 환자 몸에 꽂힌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대피할 만큼 급박했는데요. 15년 경력의 간호사는 환자를 끝까지 챙기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불이 난 이천의 신장투석병원 건물입니다. 투석병동은 불길이 처음 치솟은 스크린 골프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계단을 기준으로 우측은 투석병동 33개, 좌측은 외래병동입니다. 화재 당시 투석병동에는 투석을 하거나 투석을 준비하는 환자가 총 33명 있었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로 검은 연기가 치솟자 의료진은 지침에 따라 서둘러 투석 환자에게 연결된 호스를 잘랐습니다. 간호사들 그냥 다 거기서 그냥 투표하고 거기 환자분들이 거동을 잘 못하니까 이게 한 사람씩 이제 그 끌고 나와야 돼. 의료진과 환자들은 방화벽이 있는 외래병동으로 이동해 유리창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운데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60대에서 80대 환자 4명은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해 대피 도중 숨졌고 끝까지 환자를 돌보던 15년차 경력의 간호사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끝까지 남았던 거는 아마도 투석 환자들의 투석 중에 그걸 바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그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이천시는 피해자를 장례식장에 안치했고 유가족과 상의한 뒤 장례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경력 특채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로 임용되려면 의무적으로 신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에 신규 채용될 경우 경장 계급까지는 의무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신임교육은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 과정으로 이뤄졌는데 김 국장이 입교해 교육을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임교육을 안 받으면 경찰에 임용될 수 없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바로 경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신임교육 없이 임용된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순경 경장으로 이게 공채든 경채든 상관없이 신임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초급 간부 직무교육으로 신임교육을 대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국장은 1994년 경사로 승진한 뒤 부평 경찰종합학교에서 초급 간부 직무교육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TV조선 확인 결과 간부 직무교육으로 신임교육을 대체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용 시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경찰청이 김 국장을 채용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장 임용 검증 업무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아이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초등학생 3명이 땡볕 아래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학교도 단축 수업이나 휴교를 하라는 게 정부 권고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학부모와 교육단체 관계자 1000여 명이 모여 만 5세 즉각 철회란 손팻말을 흔들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1학년인데 그 아이가 다니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게 한 살 어린 그 만 5세 아이들이 과연 거기서 잘 할 수 있을지. 집회에는 민주당 강득구 서영석 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엔 초등학생 3명도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7살은 학교에 가는 대신 놀아야 한다며 반대 연설을 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 속에 아이들을 집회에 동원한 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입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도 냉방기가 고장나면 휴교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빠른 속도로 숨쉬기 때문에 헬스도 잘 되고 폭염에도 취약합니다. 박순애 장관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외고 폐지에 대해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외고학부모연합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외고 폐지 방침 철회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경찰서에 불을 지른 고등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신고를 경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은 건데요. 더구나 112에 경찰서에 불을 지를 거라고 예고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진해경찰서 현관 앞입니다. 한 사람이 현관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인 뒤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고등학생 A군이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A군은 휘발유 2리터를 지문 인식기와 현관 앞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지른 뒤 현관에 머물러 있던 A군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한 20여 차례 112에 문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교통이 불편하다,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범행 6분 전 A군은 진해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문자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A군이 인화 물질을 들고 경찰서 현관까지 가는 동안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직자가 있었는데 아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또 안. 경찰은 당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출입구 등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요.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80년 뒤면 한국 인구가 2천만 명 아래로 붕괴할 거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배상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 인적이 없어 한산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출생하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막내는 올해 66살인 마을 이장입니다. 앞날이 걱정이죠.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골 전부가 지금 다 그런 입장이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은 이곳 마을에는 이렇게 빈집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도시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동두천은 최근 10년 영유아가 급감했고 어린이집은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출산이 몸소 정말로 느껴지고요. 많던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지금은 너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에 한국과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해 화제를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31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 유입 등까지 모두 포함한 총 인구마저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난해 감소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된 1949년 센서스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2천만 명이 무너질 거라는 게 정부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 문제는 우리 인구가 정부 예측치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정부가 6년 전 예측한 지난해 인구는 최악의 경우 5,166만 명, 실제 인구 5,174만 명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8년째 연속 꼴찌여서 인구 추락 속도까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300년도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이미 인구 자연 감소에 들어간 우리나라는 산부인과와 웨딩홀이 위기입니다. 또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학교 인근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구 붕괴가 그 지역의 사회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요.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 자리한 한 건물. 문은 굳게 잠겼고 주변엔 무성한 잡초뿐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학생들이 공부하던 캠퍼스였습니다. 미용과 뭐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 줄기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줄었어요. 이 대학은 학생 수 감소와 경력난으로 폐교됐습니다. 2000년 이후 일반대와 전문대 등 14곳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면서 주변 상권들은 초토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당들부터 서점과 카페, 술집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근처엔 빈 영업장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의 초등학교도 폐교하는 사례가 나왔고 중고등학교끼리의 통폐합도 한창입니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화곡동에서 40년을 지킨 이곳도 올해 2월 한방병원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상관 없으니까 병원이 그래 된 거죠. 저도 막내를 거기서 낳았는데 나 손님이 없어서 그러실 거예요. 웨딩홀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사상 처음 20만 건도 못 채웠습니다. 이 웨딩홀은 최근까지 예약 일정을 받다가 자금난 끝에 급히 폐업했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인구 쇼크가 학교와 병원은 물론 지역의 주요 기능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서울 일부 지역은 신축 빌라의 절반 넘게가 깡통 전세였습니다. 이런 집은 사기에 악용되기도 해 주의해야 합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이모 씨. 올해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통보받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안심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에 잡힌 근저당과 전세금을 합치면 2억 원대 매매 시세를 웃도는 상황. 보증금 전액 보장이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 집값 강세가 꺾이면서 서울에서도 깡통 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거래된 서울 신축 빌라 전세 10건 중 2건은 전세값이 매매가의 90%를 웃돌았고 강서구와 양천구 관악구에선 신축 빌라 절반이 사실상 깡통 전세였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알아요. 100명 있는 방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빌라와 오피스텔 등이 주택시장 약세에 더 노출되면서 깡통주택 비율이 늘고 있는 겁니다. 빌라는 준공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거래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노리고 분양사무소와 빌라업자, 중개업소가 짜고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 사기도 발생합니다. 구축 빌라들보다는 거래 사례가 없으니까 가격이 나간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현혹시키기가 좀 쉬우니까.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에 입주할 때는 주변 시세와 집주인 채무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녹지 공간을 대폭 늘리고 역사성도 강조했는데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우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왕복 12차선 차로 사이에 외딴 섬처럼 있던 광화문 광장. 1년 9개월 동안의 공사를 거쳐 면적이 2배로 넓어졌습니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늘어났습니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 이렇게 크고 작은 나무 5,000 그루와 풀 등을 심어놨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을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녹지 공간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서 앞으로도 또 아이들과 함께 자주 올 것 같아요. 광장의 역사성도 강조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역사 물길을 만들어 1392년 조선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연도별로 새겨놨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사원부 문터는 우물과 배수로 등을 그대로 전시합니다. 문화재들을 복원을 하면서 일부는 재현을 시키고 일부는 현장에 그대로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전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 분수와 40m 길이 터널 분수는 여름철 시원함을 줍니다. 내일 저녁 7시엔 개장 기념행사인 광화문 광장 빈모락을 열고 시민들에게 광장을 개방합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떠난 지 이틀이 됐지만 중국은 오늘도 대만을 둘러싼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교적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조금 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대거 단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대거 단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조금 전 성명을 내고 두 나라 간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등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직계 친족을 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中国人民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 이틀째 대만 포위 훈련도 이어갔습니다. 군용기 22대가 어제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은 데 이어 오늘도 일부 군용기와 함정이 중간선을 넘어 훈련했다고 대만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도 훈련에 가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력 시위가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provoked. We'll continue to do what we've done for a long time. We'll support cross-strait peace and stability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미국은 필리핀 해에 배치한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전단을 대만 해협 주변에 더 머물게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주한미 공군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장착하는 훈련을 저희 TV조선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6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스텔스 도료까지 입혔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그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탄두에 날개를 붙이고 분주하게 나사를 조이는 미 7공군 정비대원들. 실제 탄두가 빠진 모형탄이지만 실전처럼 폭발물을 다루는 대원들의 눈빛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미 7공군의 주력 전투기 F-16과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를 놓고 6명씩 팀을 나눠 진행한 무장 장착 훈련입니다. 약 1분 먼저 조립을 마친 A-10 공격기 팀이 챔피언 벨트를 차지합니다. 청백전 축제처럼 진행된 훈련이지만 동원된 미사일 면면에는 북한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부대를 무력화하는 확산탄은 영화 강철비에서 김정은 일행이 습격당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GBU-31 유도 미사일은 김정은의 은신처나 핵시설에 1.8m 두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합니다. 2,000-pound bomb that can be configured for bunker busting. 7공군의 F-16 전투기는 최근 신형 스텔스 도료를 입힌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4,500대 넘게 팔린 현역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입니다. 냉전 시대였던 197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 최신 스텔스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적 레이더에 노출되는 한국 공군의 F-16 크기는 약 6m 정도지만 신형 스텔스 도료를 칠한 미 공군의 F-16은 약 1m 크기로 잡혀 북한 방공망을 제압할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원유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결국 지났습니다. 정부와 낙농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유제품 가격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의 한 목장. 70여 마리 소가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유값은 그대로인데 사료값은 올라 수익이 1년 새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차규수 한 마리 기준으로 1년 전에 10,000원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현재 한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정부는 마시는 음용유 가격은 유지하고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가공유는 낮추는 가격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이 감소한다며 반대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제도 변경 없인 원유값 인상도 없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갈등이 첨예한데 가격 개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낙농단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아무튼 신뢰가 회복이 돼야만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 방향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선 지금이 설명회나 열 때냐는 성토가 쏟아집니다. 낙농 여건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해야 되는데 사료값이 한 서너 번씩 오르고 지금 낙농가는 다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낙농단체는 대화를 거부하는 건 오히려 정부라며 정부 설명회를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이 맞서는 사이에 각종 유제품 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세우유, 마카다미아 초코우유와 푸르밀 흑당 밀크티는 10% 올랐고 빙그레 붕어싸만코는 20%나 인상됐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부족해서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미국 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소가 생겼습니다. 미국 전체 감염자가 7,101명으로 파악됐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감염 사례는 826건으로 뉴욕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현장에선 백신 물량이 부족해 아우성입니다. You know, we are in a race. The manufacturer has been given marching orders to have more millions of doses available. 백신 사전 예약 방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And everyone's like, how do we get an appointment? So I was able to snag this like right when it came and 확산세가 가파르자 백악관은 원숭이 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end this outbreak. It's going to help accelerate the vaccin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다만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히는 동성 간 성관계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 확산세를 꺾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해 징계를 받았던 프로야구 한화의 하주석이 복귀 후 4할 타율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숙의 시간 동안 많은 다짐을 했다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큼지막한 타구. 생애 첫 끝내기 홈런을 때린 하주석의 얼굴에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6월 하주석은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퇴장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헬멧까지 집어던지는 과격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징계성 1군 말소에 10경기 출전 정지까지. 보도가 많이 되면서 좀 당황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7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주장을 맡으며 부담감도 마음고생도 컸던 하주석. 하위권에 있는 팀들 주장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성적도 안 나오다 보면 더 많은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었고.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 마음을 비운 시간은 그런 하주석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타율이 2할 3푼 1리에 그쳤던 하주석은 복귀 후 한 달 동안 33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4할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4할 타자로 돌아온 하주석,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야구가 끝나는 날까지 야구장에서 화내는 모습은 없도록 그런 걸 생각하고 야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주석의 활약과 마운드의 안정 속 하나는 후반기 5할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향수기 예쁘지? 애꿎은 용의자가 형사들을 피해서 달아나다 사고를 당합니다. 철길엔 운동화 한 짝만 놔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유난 신발을 상징적 이미지로 즐겼습니다. Passengers, this is not shoe. This is disorder. 구두 한 짝이 없어.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이래 벗겨진 신발 한 짝은 황망한 그 자체입니다. 시인은 새벽 역전 광장에 홀로 남은 구두 한 짝에서 기구한 삶을 봅니다. 남편이 끌려가던 날 새벽 뜰하게 벗어진 신발 한 짝은 6.25 때 납북된 남편을 그리워하는 평생의 한입니다. 절 천장에 매달린 이 악착 보살은 극락가는 배를 타려고 밧줄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 한 짝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수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준비한 발표문만 읽고 질문을 피해서 서둘러 빠져나가다 몸을 움찔합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겁니다. 5살 조기 취약 방안에 항의하던 학부모가 울먹이자 박 장관이 손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뿌리칩니다.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달 전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3월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겠습니다만 취임 사흘 만에 떠날 생각부터 했다면 무슨 백년대계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 장관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 곳은 행정학 교수 자리입니다. 그는 애당초 교육정책 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학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이고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도 교육과는 무관한 복지 전문가죠. 국가 교육정책 라인이 이렇게 비전문가 일색이어서는 조기 취약을 불쑥 꺼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약 연령 하향은 애당초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도 아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튀너전 공론화에 앞서 이게 왜 대통령 보고의 앞자리에 올라가게 됐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구두라고 아무 발에나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마른 구두를 신고서는 생선을 못 잡는다는 속담도 있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그 신발에 맞는 사람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용케도 신발이 안 맞는 사람만 골라내는 그 안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교육 라인을 이대로 두고서 교육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암담하기도 하고요. 8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신발 신고 발바닥 긁기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도 종종 쏟아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가 상당하겠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36도, 청주, 대전 34도,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땐 최고 60mm가 짧은 시간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처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온다 하더라도 더운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